나는 김지원, 32살,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 민수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 박민수는 35,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늘 바쁘게 지낸다. 우리는 7년 전에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도, 비싼 예물도 없었다. 양가 가족이 모여 간소하게 밥상을 차리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살기로 약속했을 뿐이었다. 결혼 초반에 우리는 부족했지만 행복했다. 나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며 집안을 살뜰히 챙겼고 민수는 성실하게 현장에 나갔다. 매달 빠듯하게 월급을 모아 겨우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스며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였다. 나는 여러 병원을 다녔다. 한의원, 산부인과, 불임 전문 클리닉까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약과 주사에 매달렸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임신은 쉽지 않았다.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은근히, 때론 대놓고 손주 얘기를 꺼냈다. 지원아, 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있지? 우리 집안도 대를 이어야지. 내가 노력하는 건 아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그 말에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옆에서 말없이 밥만 먹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토요일 밤, 민수는 갑자기 전라북도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과일을 챙겨주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민수를 보내고 혼자 집에 돌아온 나는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 병원 영수증을 찾으려던 손끝에 걸린 것은 낯선 봉투였다. 고급스러운 금빛 테두리에 정갈하게 인쇄된 2개의 이름. 신랑 박민수, 신부 한세연.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분명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옆에 적힌 이름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아닌 다른 여자였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처음에는 인쇄 오류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장소는 전라북도, 바로 민수의 고향 마을이었다. 날짜는 바로 일주일 후였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나는 봉투를 붙잡은 채 주저앉았다. 가슴이 요동치며 손끝이 떨렸다. 수십 번, 수백 번 이름을 확인했다. 신랑 박민수, 내 남편, 신부 한세연. 처음 듣는 이름. 눈물이 쏟아졌지만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밀려왔다. 아직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부부였다. 그런데 민수는 어떻게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세연이라는 여자는 민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속고 있는 걸까? 나는 전화를 걸고 싶었다. 당장 민수에게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나는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걸어봤자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나는 더 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 속에서 나는 서서히 결심을 굳혔다. 나는 민수의 거짓말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며칠 휴가를 냈다. 짐을 챙기고 그 끔찍한 청첩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이 모든 게 오해야 하면? 만약 정말 다른 박민수라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결코 오해가 아니었다. 민수가 최근 보였던 모든 변화, 알 수 없는 출장, 비밀스러운 통화, 차가워진 눈빛,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3시간 후, 버스는 전라북도의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택시에 올랐다. 기사 아저씨에게 목적지를 전하자 그는 반가운 듯 말했다. 아, 그 마을 말이죠. 이번 주말에 큰 결혼식 있던데요. 서울서 잘 나가는 사위라면서 난리도 아니던데. 나는 속으로 숨이 막혔다.
기사 아저씨의 말은 의심을 단숨에 확신으로 바꾸었다. 바로 그 결혼식. 내 남편의 결혼식.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집 앞에는 커다란 천막이 세워지고 형형색색의 풍선과 장식들이 걸려 있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나는 몸을 숨긴 채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한때 내가 시댁에 내려와 음식을 만들고 명절 인사를 올리던 그 집. 그곳이 지금은 다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한 축제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결혼식은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드러낼 거야. 나는 마을 어귀의 허름한 여관방을 빌렸다. 습기 찬 벽지와 삐걱거리는 침대, 낡은 선풍기 하나뿐인 방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편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갔다. 나는 일부러 낡은 한복 바지 저고리를 걸치고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 시장에는 결혼식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나는 마치 여행객인 척하며 물었다. 여기 근처에 큰 결혼식이 있다면서요?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답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박민수 씨 결혼이 있잖아. 서울서 일 잘한다던데 참 장하다니까. 신부도 예쁘고 착하다더라.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주머니는 더 말을 이었다. 불쌍한 건 저 사람 예전에 부인 있었다던데 병으로 세상 떠났대. 사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러니 이번에 새 출발하는 거지. 순간 손에서 채소 봉지가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다. 내가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 입에선 이미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시댁집 주변을 살폈다. 집 앞마당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의자와 테이블을 나르고 젊은이들이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민수를 보았다. 흰 셔츠를 입고 웃으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의 모습.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담 너머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 얼굴엔 죄책감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다. 내가 알던 민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세연아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한 여인이 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신부 한세연이었다. 갓 25쯤 되어 보이는 고운 피부와 순수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세연에게 말을 걸 기회를 만들었다. 그녀가 마을 어기 과일 가게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다. 결혼 준비하시나 봐요. 참 예쁘시네요. 세연은 수줍게 웃었다. 네, 이번 주에 결혼해요. 신랑이 누구신데요? 내가 일부러 묻자 그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서울에서 일하는 박민수 씨예요. 저를 너무 아껴주고 착한 분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진심으로 민수를 믿고 있었다. 나는 차마 진실을 바로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나도 과거의 내가 겹쳐 보였다. 한때 나 역시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날 밤 여관방에 돌아와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연도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그렇다면 이 결혼을 막아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야 할까? 그러나 곧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세연을 위해서도. 다음 날 나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다. 단순히 청첩장 하나로는 부족했다. 나는 민수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했다. 나는 중고시장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그리고 민수가 집 앞에서 일하는 시간에 맞춰 다가갔다.
시골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꾸미고 화분을 들고 민수 앞에 섰다. 축하드려요. 제가 직접 키운 난초인데 결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받아들였다. 나는 그 틈을 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신부가 참 고우시다던데요. 전에도 결혼하셨다면서요? 민수의 얼굴이 굳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아내가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죠. 이제는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가슴 속에서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그 말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아이고, 안타까우셨겠네요. 신부님은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치를 떨었다. 살아있는 나를 두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태도. 그 뻔뻔한 웃음소리.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여관방으로 돌아와 녹음을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예전에 아내가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차갑고 얇은 기계가 내 심장의 뜨거운 고동을 겨우 붙잡아주는 듯했다. 그러나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법적인 증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마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내 주민등록을 조회해보았다. 하지만 내 이름은 이미 말소되어 있었다. 담당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박민수 씨의 배우자 김지원님은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거죠. 나는 귀가 멍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나의 시어머니, 박순자가 내 이름 옆에 사망 도장을 찍었음이 분명했다. 나는 그 자리를 간신히 빠져나왔다. 몸은 무겁고 다리는 풀려 있었지만 내 안에서 똑똑히 들려왔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이건 살인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나를 서류 위에서 죽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 끝까지 가겠다. 이 결혼은 반드시 멈출 것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결혼식 당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마을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집집마다 흰색 리본과 꽃 장식이 걸려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흥겨운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며 움직였다. 나는 여관방에서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내 폐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가슴 속은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한 선물을 가방에서 꺼냈다. 낡았지만 아직도 보관해둔 내 웨딩드레스, 7년 전 결혼식 사진들, 그리고 혼인신고 증명서 원본. 그 모든 것을 붉은 포장지에 곱게 싸고 금빛 리본을 달았다. 상자 겉면에는 이렇게 썼다. 신랑 박민수에게 합법적인 아내 김지원으로부터. 이 선물이야말로 그들의 거짓말을 부수는 칼날이 될 것이다. 마을의 잔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속속 모여들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사람들 틈에 섞였다. 북소리와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 박민수 씨와 신부 한세연 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흰 드레스를 입은 세연이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다. 민수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나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회자가 당황스레 나를 바라봤다. 나는 모자를 벗어던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멈추세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연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무대 앞으로 나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김지원입니다. 신랑 박민수의 아내이자 법적으로 아직도 그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뭐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진짜 부인 맞아? 이게 무슨 일이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무대 위로 올렸다. 사회자가 손이 떨리는 채로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웨딩드레스와 결혼사진, 혼인신고 증명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이어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틀었다. 민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예전에 아내가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다. 세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에요? 민수는 허둥지둥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비난으로 바뀌었다. 세연의 어머니가 달려와 민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당신, 우리 딸을 속였어. 이미 아내가 있는데 우리 아이를 망치려 했어?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웨딩드레스를 부여잡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 무대 위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민수는 그제야 나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지원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상황이. 나는 그의 말을 단호히 끊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 이름 옆에 사망도장을 찍은 건 누가 했지? 내가 죽은 걸로 만든 건 누가 했어? 넌 내 욕심 때문에 날 지웠어. 날 죽인 거야. 시어머니 박순자가 집안에서 달려나왔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만.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어머니, 손주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왜 나라는 사람은 하찮았습니까? 저도 어머니의 가족이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민수 가족을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나를 향해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이 결혼식을 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러 온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그의 아내라는 것, 그걸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뒤돌아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길을 터주었다. 세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민수는 무대 위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축제의 음악은 멈췄고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날 결혼식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결혼식장에서 나와 마을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수많은 시선이 내 뒤통수를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것일 뿐이었다. 여관방에 도착해 문을 닫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침대에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눈물은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세상 앞에서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결혼식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민수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마을에 존재했고 나는 법적으로 아직 그의 아내였다. 더 이상 숨지 않기 위해 나는 마을에 남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나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해야 할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이 나를 향해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진짜 부인이래. 죽었다던데 살아있네. 민수 참 나쁜 놈이지.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때 시장 어귀에서 세연을 보았다. 그녀는 초라한 차림으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눈물이 마르지 않은 흔적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가왔다. 김지원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세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어제 집에 돌아가서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끝이에요. 그런 거짓말 위에 제 인생을 쌓을 수 없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제 삶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워야 할 기회가 온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려 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내가 그 결혼식을 막은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또 다른 여자가 나처럼 희생자가 되는 걸 막았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박순자가 여관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굽은 허리.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꾸민 것도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민수가 잘 되길 바란다며. 하지만 결국 이 꼴이 나버렸구나. 나는 차갑게 바라봤다. 어머니, 저는 7년 동안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셨습니다. 병원비도 제 시간과 마음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가족에서 지워버렸죠. 손주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게 어머니가 말한 가족입니까? 박순자는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내 말이 다 옳다. 나 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도 없어. 나는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오히려 허무했다. 어머니, 저는 용서는 못하겠지만 증오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방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민수가 찾아왔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로 여관방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두려웠어. 엄마가 강하게 압박했고 나도 약했어. 하지만 널 정말 죽은 사람으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수 씨, 당신은 이미 날 죽였어. 서류 위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 이름을 지우면서 난 이미 장례를 치른 셈이야. 그런데 무슨 기회를 다시 주라는 거지?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널 잃고 나서야 알았다. 넌 내 인생의 전부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부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 지워버립니까? 사랑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무릎 꿇은 채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더 이상 그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담당 공무원은 결혼식장에서의 소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단독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끝에서 지난 7년의 기억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렸다. 법적으로도 나는 이제 민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자유로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민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눈부신 햇살과 꽃들이 가득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이 마을을 떠나자. 나를 죽었다고 했던 곳에서 더 이상 살 필요는 없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아야 했다. 서울로 돌아와 작은 방을 얻었다. 그리고 우연히 찾은 꽃집에서 일자리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꽃시장에 가서 장미와 백합을 고르고 손님들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다. 손끝에 꽃향기가 배어들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었다. 어느 날 꽃집에 어린 여자가 찾아왔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해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했다. 혹시 결혼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진짜 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사람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렵지 않고 편안한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편안해요. 나는 장미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그렇다면 충분해요. 결혼은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함 위에 세워져야 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결혼식이 무너진 그날 이후 민수는 마을에서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병을 얻어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는 홀로 남았다. 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다. 작은 방은 비좁고 낡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햇살이 들어와 내 얼굴을 감쌌다. 그 빛은 오래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의 향기였다. 나는 더 이상 민수의 아내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꽃집에서의 일은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장미꽃을 손질하다 보면 마음속의 가시도 하나씩 뽑히는 듯했고 백합의 순백은 내가 여전히 깨끗하고 당당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다. 손님들이 꽃을 받아들고 웃을 때마다 나는 비로소 세상에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익은 이름으로 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세연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지원 언니.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거짓 속에 살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미용을 배우고 있어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만들고 싶어요. 언니가 제 앞에서 말해준 그 한마디, 다시 세워야 할 기회라는 말이 제 인생의 빛이 되었어요. 언니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작은 꽃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희망의 정원이었다. 간판을 달던 날,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이는 연인에게 줄 꽃을 고르러 왔고 어떤 이는 병원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 꽃다발을 주문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들의 마음을 꽃으로 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매 순간 깨달았다.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다. 여기서 결혼식 장식을 맡길 수 있나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내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떤 분위기를 원하시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사실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했어요. 이번에 기념으로 작은 예식을 하려 합니다. 아내에게 꽃으로 가득한 예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따뜻했다. 나는 가슴이 찡해졌다. 사랑은 거짓과 배신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고 변함없는 것이어야 했다. 아내분이 좋아하는 꽃이 있으신가요? 튤립을 좋아합니다. 늘 봄마다 튤립을 보면 웃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적었다. 튤립으로 가득한 예식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 더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꽃을 피워낼 수 있었다. 며칠 뒤 세연이 내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한층 밝아진 얼굴이었다. 언니, 저 취업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월세도 내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잘했어, 세연아.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어 기쁘다. 그녀는 꽃다발을 하나 사갔다. 그 꽃은 아마도 그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낡은 웨딩드레스가 담긴 상자가 있었다. 7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옅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드레스를 꺼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오래되었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증거야. 나는 드레스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옆에 두었던 흰 드레스를 꺼냈다. 오래전 누군가가 보내준 아직 입지 않은 새 드레스였다. 나는 그것을 가게 한쪽에 전시해 두었다. 언젠가 내가 사랑을 다시 믿게 된다면 그때 입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 있었다. 몇 주 뒤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민수는 여전히 홀로 살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일터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친정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다. 그들의 삶은 무너져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내 삶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내 삶을 꽃으로 채웠다. 매일 다른 색과 향기를 지닌 꽃들이 가게를 가득 메웠다. 어떤 날은 장미의 붉은 열정, 어떤 날은 안개꽃의 순수함, 또 어떤 날은 해바라기의 환한 희망이. 꽃을 만질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로 되찾은 것은 남편도, 시댁도, 잃어버린 시간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가 살아있고, 웃고, 내 힘으로 길을 걷는다는 것,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했다. 어느 저녁, 가게 앞을 지나던 소녀가 내게 물었다. 이 꽃집 이름이 왜 희망의 정원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꽃은 지고 또 피잖니. 사람도 그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또 시작할 수 있어. 그게 희망이야.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꽃향기를 멀리 데려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었고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지원. 한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죽은 사람으로 지워졌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다시 피어난 살아있는 여자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꽃은 다시 피어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